앨리스 먼로의 우연 두 번째 낭독입니다. 기차는 숲속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한쪽에는 암적색으로 칠한 역이 있었고 반대쪽에는 똑같이 암적색으로 칠한 집이 두어져 있었다. 철도 역무원들을 위한 사택이나 막사인 것 같았다. 10분간 정차하겠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역 플랫폼의 눈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정면을 응시하던 줄리엣은 몇몇이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걸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줄리엣도 밖에 나가 걷고 싶었지만 외투가 없어서 그럴 수 없었다. 맞은편 남자가 일어나더니 뒤도 한번 돌아다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앞칸 어딘가에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야금야금 흘러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정차는 왜 했으며 여기가 대관절 어디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전망차 앞쪽까지 가서 지명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알아내지는 못했다. 줄리엣은 마이나디즘, 즉 광란주의에 관한 내용을 읽던 중이었다. 도주에 따르면 의식은 한겨울 밤에 열렸다. 여자들은 파르나소스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했는데 한 번은 여자들이 눈보라 때문에 산 정상에 고립되어 구조대를 보내야 했던 적이 있었다. 이 예비 마에나드스, 디오니소스를 모시는 여사제들을 일컫는데 산속에서 황홀하게 춤추고 노래하며 디오니소스의 의식을 도와주었다. 이들은 다들 극도의 광란 상태에서 구조를 수락했는데 산에서 실려 내려왔을 때 그들의 옷은 판자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는 줄리엣이 보기에 요즘에도 계속 벌어지는 행위처럼 보였고 왠지 몰라도 그 때문에 그 여사제들의 광적인 행동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다. 학생들도 과연 동의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았다. 학생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오락의 기미가 보이거나 그런데 참여하라는 것 같으면 10중 8구 강한 거부감을 나타낼 것이다. 거부감이 없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승차 안내방송이 나왔다. 상쾌한 바람이 뚝 끊겼고 멈칫거리며 선로를 바꾸는 움직임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고 지켜보느라니 조금 떨어진 앞쪽에서 기관차가 커브를 돌아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바로 그때 휘청하면서 크게 덜컹거리는 느낌이 기차를 온통 훑고 지나간 것 같았다. 줄리엣이 타고 있던 전망차에서도 덜컹거리는 느낌이 났다. 곧이어 열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모두들 기차가 다시 출발하기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내내 불평을 쏟아내던 할아버지조차 아무 말이 없었다. 몇 분이 흘렀다. 여기저기 문이 열리고 닫히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던 소리가 들리자 공포와 불안감이 삽시간에 퍼졌다. 전망차 바로 앞칸에 있는 특별 객차에서 차장일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의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줄리엣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망차의 앞쪽으로 간 다음에 앞에 있는 객차들의 맨 위를 훑어보았다. 눈밭을 달리고 있는 형상이 몇몇 눈에 들어왔다. 혼자 있던 노부인 중 한 명이 줄리엣에게 다가와 앞에 섰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니. 노부인이 말을 이었다. 아까 정차했을 때 뒤쪽에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차가 출발하지 말아야 할 텐데 하고 생각했는데 내 기어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니까. 다른 노부인 한 명이 그들 뒤에 서며 말했다. 아무 일 아닐 거야. 선로에 나뭇가지라도 걸린 모양이지. 기차에는 객차보다 먼저 출발시키는 게 있어 선로에 나뭇가지 같은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말이야. 첫 번째 노부인이 말했다. 지금 막 떨어졌나 보지. 두 여자 모두 영국 북부 억양을 썼고 낯선 사람이나 방금 만난 사람에 대한 예의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야 두 노부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게 된 줄리엣은 한쪽이 더 얼굴이 넓적하긴 했지만 나이를 덜 먹었고 또 자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자매는 함께 여행하면서도 따로 앉았다는 얘기가 된다. 어쩌면 자매가 다투는 바람에 따로 앉은 걸지도 몰랐다. 차장이 전망차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계단을 반쯤 오른 차장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여러분, 걱정할 만큼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선로에 있던 장애물을 친 것 같습니다. 열차가 지연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출발하겠지만 여기서 좀 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식음료 담당자가 저한테 말하길 얼마 후 무료로 커피를 제공해드리겠다고 하는군요. 줄리엣은 차장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자리에서 일어선 순간 줄리엣은 자신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행 가방을 놓아둔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가 아까 자신이 쌀쌀맞게 대한 남자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객실을 여러 칸 지나는 동안 그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동 중인 사람들과 마주쳤다.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곧 객차 문이 열리기라도 할 것처럼 기차 한쪽에 난 창문에 몸을 바짝 붙이거나 객차 중간에서 멈춰섰다.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볼 겨를은 없었지만 지나가면서 곰이나 말코 손바닥 사슴, 소였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 사람들은 암소라면 대체 왜 이 숲속에 있는 건지, 곰이라면 어째서 겨울잠도 안 자고 깨어있던 건지, 혹은 어떤 주정뱅이가 선로에서 잠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식당 차에도 사람들이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흰색 테이블보는 모두 벗겨져 있었다. 그들은 공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줄리엣이 앉았던 좌석에도 그 맞은편 좌석에도 사람은 없었다. 줄리엣은 여행 가방을 집어들고 불이 나게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 그녀에게 생리는 인생의 골칫거리였다. 도중에 시험장을 나가 생리대를 갈 수도 없는 중요한 서너 시간짜리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조차 찾아와 지장을 주곤 했기 때문이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배도 아픈 데다 머리도 약간 어지럽고 메스껍기까지 한 줄리엣은 변기에 주저앉아 피에 흠뻑 젖은 생리대를 빼서 화장지에 돌돌 만 다음 쓰레기통에 버렸다. 변기에서 일어난 줄리엣은 가방에서 새 생리대를 꺼내 붙였다. 변기 안에 있는 물과 소변이 피로 새빨갛게 물든 게 보였다. 변기에 물 내림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기차가 정차 중일 때는 물을 내리지 말라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물론 그 말은 기차가 역 근처에 정차 중일 때 물을 내리면 불쾌하게도 사람들 눈에 띌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줄리엣이 지금 그 지경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줄리엣이 물 내림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기차 안이 아니라 불투명 유리창 밖인 것 같았다. 곁을 지나고 있던 철도 노동자들이라. 기차가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도대체 얼마를 기다려야 할까? 만약 볼 일이 너무 급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줄리엣은 변기 뚜껑을 내리고 화장실에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줄리엣은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갔다. 맞은편에는 4~5살가량의 아이가 크레용으로 색칠 공부책을 마구잡이로 칠하고 있었다. 아이 엄마가 줄리에게서 공짜 커피 얘기를 꺼냈다. 공짜긴 한데 직접 가서 가져와야 하는 모양이에요. 여자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제가 커피를 가지러 가는 동안 제 아이를 좀 봐주시겠어요? 저 아줌마랑 같이 있기 싫어. 아이가 고개도 돌지 않은 채 치벌댔다. 제가 다녀올게요. 줄리엣이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급사가 커피 트레이를 가지고 들어왔다. 어머나,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걸 괜히 투덜거렸나 봐요. 그나저나 시체 때문이었다는 거 들었어요? 줄리엣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외투도 안 걸치고 있었다지 뭐예요. 글쎄, 그 남자가 기차에 내려서 맨 앞까지 걸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었는데 설마 그런 일을 벌일 줄은 몰랐대요. 기관사가 제때 못 보게 하려고 일부러 커브를 둔 게 틀림없어요. 아이 엄마가 앉은 통로 쪽 좌석에는 몇 좌석 앞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가 끼어들었다. 돌아 들어오는군요. 줄리엣이 앉은 쪽 통로 사람들이 몸을 구부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이도 일어나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다. 그러자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앉으라고 다그쳤다. 넌 색칠이나 해. 이렇게 엉망으로 칠하면 어떻게 하니? 다 선 밖으로 삐져나왔잖아. 그러더니 줄리엣을 향해 말했다. 전 못 보겠어요. 그런 건 너무 끔찍했어. 줄리엣은 일어나서 보았다. 남자들 여럿이 역사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는 게 보였다. 그중 몇몇은 외투를 벗고 있었는데 그 외투는 그들이 나르던 들것 위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줄리의 뒤에 있던 남자가 일어서지 않는 여자에게 말했다. 어차피 안 보여요. 다 덮어놔서. 고개를 숙이고 이동하던 남자들이 모두 영무원인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중에는 전망차에서 줄리의 맞은편에 앉았던 사람도 있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자 기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커브를 돌면서 보니 기차 양옆 어디에도 핏자국은 없었다. 하지만 삽으로 퍼다 나른 눈더미를 밟아 다져놓은 부분이 있었다. 줄리의 뒤에 있던 남자가 또다시 일어서며 말했다. 저기가 현장인 것 같군요. 남자는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있지 않은지 한참을 주시하더니 돌아서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기차는 지체한 시간을 만회하려고 속도를 내기보다 오히려 전보다 더 천천히 달리는 것 같았다. 아마도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다음 커브가 걱정되어서 그랬는지도 몰랐다. 급사장이 점심은 선착순이라는 내용을 알리며 객차를 지나가자 아이와 아이 엄마가 벌떡 일어나 급사장 뒤를 따랐다. 곧이어 긴 줄이 형성되었고 줄리엣은 어떤 여자가 지나가면서 정말이에요? 하고 묻는 소리를 들었다. 그 여자와 얘기를 나누던 또 다른 여자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 여자가 그랬어요. 온통 피바다였다고. 그래서 기차가 깔고 지나가면서 피가 안으로도 튀었을 거라고. 그만해요. 얼마 후 줄은 없어졌고 점심 행렬에 일찍 나섰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남자, 밖에서 눈밭을 걷고 있던 전망차에 그 남자가 들어왔다. 줄리엣은 벌떡 일어나 그 남자를 황급히 따라갔다. 객실 사이의 춥고 어두운 공간에서 그가 묵직한 문을 밀어 열려는 찰나 줄리엣이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갑자기 그 공간이 소음으로 가득 차면서 무거운 바퀴가 철로를 철커덕 철커덕 굴러가는 소리가 귀를 따갑게 때렸다. 그게 뭔가요? 의사신가요? 혹시 보셨나 해서요. 아까 그 남자를. 전 의사가 아닙니다. 기차에 의사가 한 명도 없더군요. 하지만 마침 제가 의술 경험이 조금 있어서요. 그 남자 몇 살이었죠? 남자는 슬슬 인내가 바닥나고 있다는 표정으로 줄리엣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불쾌한 기세까지 내비쳤다. 단정할 순 없지만 젊지는 않았습니다. 파란 셔츠를 입고 있었나요? 금발 같은 갈색 머리였나요? 남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줄리엣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싫다는 의사 표현이었다. 아는 분이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차장한테 알리셔야 합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남자가 문을 밀어 열고 가버렸다. 물론 그 남자는 줄리엣도 남들처럼 역겨운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온통 피바다였다고. 역겨우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방금 전 실수에 대해서 줄리엣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도 그것을 소재 삼아 끔찍한 농담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발설했다가는 남들이 그녀를 피도 눈물도 예의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의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 즉 자살한 사람의 으스러진 시체는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 할수록 줄리엣 자신의 생리혈보다 더럽고 끔찍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자. 사실 줄리엣은 몇 년 후 그 얘기를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모르고 있던 크리스탈한 여자한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든 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래서 공책을 꺼내 줄이 쳐진 페이지에다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아직 매니토바 근처에도 못 왔는데 경치가 단조롭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극적인 사건이 빠진 여행이라고는 못할 테죠. 오늘 아침 기차가 북부 지역의 숲에 있는 어떤 외딴 마을에 정차했는데 기차역 아니랄까봐 온통 빨간 페인트를 칠해놓은 곳이었어요. 기차 뒤쪽 전방차에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난방을 너무 약하게 해주는 바람에 얼어 죽는 줄 알았지 뭐예요. 눈앞에 펼쳐진 장관 때문에 추위 따위는 잊을 것이라 착각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터벅터벅 걸어가서 스웨터를 가져오기는 귀찮았어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앉아있으려니까 기차가 시동을 걸었죠. 기관차가 커브를 도는 게 보이더니 갑자기 엄청 큰 쿵 소리가 들려왔어요.
줄리엣과 줄리엣의 부모는 집에 오면 식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들려줘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려면 전달하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까지 티나지 않게 바꿔주어야 했다. 적어도 줄리엣이 학교에 속했을 때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랬다. 그녀는 자신을 무리보다 다소 우월하고 강인한 관찰자로 둔갑시켜 놓았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다 보니 이러한 자아 개조는 버릇이 되었고 거의 의무로까지 굳어져 버렸다. 그러나 엄청 큰 쿵소리라는 말을 쓰는 순간 줄리엣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늘 써오던 위장용 말투로는 편지를 계속 써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창밖을 내다보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요? 창밖을 내다본 줄리엣은 똑같은 요소들로만 이어지던 바깥 경치가 바뀌어 있음을 발견했다. 160킬로도 채 못하는데 기후가 전보다 따뜻해지기라도 한 것 같았다. 가장자리만 얼어붙었을 뿐 호수 한가운데가 얼지 않았던 것이다. 겨울 구름 아래 시커먼 물과 시커먼 바위 때문에 대기는 암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치 감상에도 실증이 난 줄리엣은 다시 도주의 책을 집어들고 아무데나 펼쳤다. 어차피 이미 전에 읽어본 책이기 때문이었다. 페이지마다 밑줄이 엄청나게 그어져 있었다. 분명 마음에 드는 구절이라 밑줄을 그었겠지만 다시 읽어보니 한때는 그토록 만족스럽게 다가왔던 구절들이 지금은 모호하고 미심쩍게만 보였다. 산자의 편협한 시각으로는 악령의 수호잉으로 보이지만 훨씬 폭넓은 통찰력을 지닌 죽은 자에게는 우주의 정의로 인식된다. 책이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오고 눈이 감기더니 어느새 줄리엣은 어떤 아이들과 호수를 걷고 있었다. 그들이 발을 디딜 때마다 호수 표면에는 어김없이 오각형으로 금이 갔다. 똑같은 오각형이 아름답게 반복되자 빙판은 마치 타일을 깐 바닥처럼 보였다. 아이들이 이 얼음 타일의 이름을 묻자 줄리엣은 자신있게 약강 오복격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학생들은 깔깔대고 웃었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틈은 점점 넓게 벌어졌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줄리엣은 곧이어 정확한 명칭만이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 단어를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다. 깨어나 보니 눈앞에 아까 그 남자, 그녀가 객실 사이에서 성가시게 했던 남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주무시고 계셨군요. 남자가 자기 말이 우습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너무 당연한 얘긴가요? 줄리엣은 할머니처럼 고개까지 꾸벅거리면서 자고 있었던 데다 깨어보니 입가에는 침까지 흘러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지금 당장 화장실에도 가야 했다. 그녀는 치마에 제발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기만을 바랐다. 줄리엣은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후 여행 가방을 챙긴 다음 최대한 태어난 척하며 걸어나갔다. 깨끗이 씻고 옷매무새도 가다듬고 생리대도 돌아와 보니 남자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그가 줄리엣을 보자마자 말을 꺼냈다. 사과하고 싶었다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무리했더군요.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그래요, 무례했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 남자의 인상착의 말이에요. 이 대화는 그에게 있어 대화를 해달라는 부탁이라기보다 단도직입적이고 불가피한 거래인 것 같았다. 줄리엣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남자는 그대로 일어나서 나가버릴 것 같았다. 자신은 애초에 마음먹은 일을 완수했으므로 딱히 실망할 것도 없다는 듯. 그때 창피하게도 줄리엣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너무 뜻밖의 일이라 고개를 돌릴 틈조차 없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남자가 말했다. 줄리엣은 몇 번인가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심하게 훌쩍거렸고 마침내 가방에서 찾아낸 휴지로 코를 풀었다. 이제 괜찮아요. 줄리엣이 말했다. 곧이어 그에게 아까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자가 몸을 숙이고 자리에 있느냐고 물은 일이며 그가 자리에 앉은 일, 그녀가 계속 창밖을 내다보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책을 읽어보려고
혹은 읽는 척하려고 노력한 일이며 남자가 줄리엣에게 기차를 어디서 타느냐고 물은 일, 그녀의 집을 알아낸 일, 대화를 이어보려고 계속 말을 걸어서 급기야 자신이 남자를 두고 나가버린 일까지 모조리. 딱 한 가지 줄리엣이 남자에게 밝히지 않은 것은 말동무나 하자라는 표현이었다. 그 말을 내뱉으면 또다시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아서였다. 여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치들이 있지요. 남자보다 만만하니까. 남자가 말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남자들은 여자라면 모두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저 말상대가 필요했던 것 뿐이었어요. 줄리엣이 자세를 바꾸면서 말을 이었다. 누군가를 원하지 않았던 내 마음보다 누군가를 간절히 원했던 그의 마음이 훨씬 컸던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못돼 보이지도 잔인해 보이지도 않지만 실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고 그동안 그녀는 또다시 훌쩍거리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 남자가 말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거절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거절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한 적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거절했던 이유는 그 남자가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여행 때문에 옷까지 샀는데 새 옷을 쭉 빼입고 있었죠. 우울해서 여행이라도 떠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행이야말로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멀리 간다고만 안 했어도. 하지만 그 남자는 밴쿠버까지 간다고 했고 저는 꼼짝없이 그에게 붙잡혔을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랬을 겁니다. 정말 그랬을지도 몰라요. 알아요. 그렇군요. 재수가 나빴던 것 뿐이에요. 남자가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필이면 당신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퇴짜를 놓은 날 그 사람이 기차에 몸을 던진 겁니다. 다른 일 때문에 꾹 참고 있다가 터진 걸 거예요. 줄리엣이 변명조로 말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는 조금 조심하기만 하면 괜찮을 겁니다. 줄리엣은 턱을 치켜들고 남자를 응시했다.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때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까 눈물이 쏟아졌을 때처럼 너무나 갑작스럽고 뜻밖의 일이었다. 입이 실룩거리더니 걷잡을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왔던 것이다. 조금 극단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가 곧이어 덧붙였다. 아주 조금요.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실수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웃음이 잦아든 줄리엣이 말을 이었다. 죄책감이 사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 생각엔 남자가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내 생각엔 이런 일은 사소한 일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온갖 일이 일어나죠. 10중 8구 오늘 일은 우습게 보일 정도의 일들도 일어날 겁니다. 물론 죄책감을 느끼게 될 일도 일어날 거고요. 하지만 그건 흔해 빠진 말이 아니던가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하는 연장자랍시고 언젠가 생각이 달라질 거야. 두고 봐. 그렇게들 말하죠. 마치 상대에게는 진지한 감정을 느낄 권리도 능력도 없다는 듯. 감정이라 나는 경험을 말한 건데요. 하지만 죄책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남들처럼. 정말 그런가요? 그거야 나도 모르죠. 그들은 이 주제를 놓고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을지언정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 가끔씩 지나가던 사람들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토론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을 때 의례 보이는 반응을 보였다. 즉 깜짝 놀라거나 심지어 언짢아 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줄리엣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비록 죄책감 같은 감정들이 공개적인 삶과 사적인 삶에 모두 필수적인 감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꽤 훌륭하게 그 순간 자신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지어 즐기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가 라운지로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막상 라운지에 가자 줄리엣은 배가 고팠다. 그러나 점심시간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였다.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프레첼과 땅콩이 다였지만 줄리엣이 그것을 어찌나 걸신들린 듯 먹어치웠던지 방금 전까지 그들이 나누던 대화, 경쟁 심리마다 살짝 자극하던 심오한 대화를 다시 나누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남자의 이름은 에릭 포티어스고 서해안에 있는 밴쿠버의 북쪽 어딘가에 있는 웨일베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리자이나에서 여행을 잠시 중단하고 오랫동안 못 만난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었다. 어부인 그는 새우를 잡는다고 했다. 줄리엣은 아까 의술 경험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아, 그거요?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학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숲이나 바다에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동료에게든 자기 자신에게든 말이에요. 결혼은 했고 부인의 이름은 앤이라고 했다. 8년 전 앤은 자동차 사고를 당해 다쳤다. 그녀는 몇 주간 의식불명 상태였다. 마침내 깨어났지만 전신마비라 걸을 수도 심지어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는 듯 했고 남편이 아내를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여자도 알아보는 듯 했다. 하지만 말을 하려는 노력이나 주변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이내 사라져버렸다. 부부는 함께 어떤 파티에 갔었다. 부인은 딱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남편은 가고 싶다고 했다. 얼마 후 파티 분위기가 못마땅해진 아내는 집으로 혼자 걸어가기로 했다. 아내를 치고 달아난 범인은 그들과 다른 파티에 참석했던 술에 취한 10대 패거리였다. 천만다행으로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불행 중 다행인 셈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의무라도 된다는 듯 어머나 끔찍해라. 정말 비극적이네요. 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게 잘못인가요? 자신도 막 그런 말을 하려던 참이었기에 줄리엣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단지 상황이 그보다 훨씬 복잡할 뿐이었다. 앤이 비극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비극이라고 생각했을까? 비극이라기보다 살다 보면 적응하게 되는 일,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그뿐이었다. 남자들과의 접촉 중 줄리엣이 재미있다고 생각한 경우는 모두 허구 속 인물과의 만남이었다. 한두 명의 영화배우, 오래된 돈존바니 오페라 음반 속의 매력적인 테너부터 셰익스피어의 희극 헨리오세에 나오는 헨리오세와 영화 헨리오세에서 로렌스 올리비에가 연기한 헨리오세까지.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현실에서는 굴욕과 실망만 느꼈기 때문에 줄리엣은 그런 경험을 되도록 빨리 잊으려고 했었다. 고등학교 댄스 파티에서는 인기 없는 다른 여자아이들 무리 중에서 그나마 군계일학이었다. 대학에 와서는 별로 마음에도 없는 남학생들과의 데이트에서 명랑한 모습을 보이려고 어설픈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 남자들 역시 줄리엣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작년에 친척집을 방문 중이던 논문 지도교수의 조카와 데이트를 했을 때 한밤중 윌리스 공원 바닥에서 난데없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남자는 줄리엣이 자신의 타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줄리엣은 너무도 자존심이 상했지만 댁 또한 내 타입이 아니라고 맞받아치지도 못했다. 현실 세계의 특정한 남자한테 환상을 품은 적도 없었다. 선생님들한테는 더더욱 현실 속의 나이 많은 남자들은 다소 혐오스러웠다. 이 남자는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적어도 8년 동안은 결혼 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되니 거기다 2년, 2 내지 3년, 어쩌면 그 이상을 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35이나 6쯤이리라.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 양쪽으로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보였고 넓은 이마는 거칠었으며 강인해 보이는 어깨는 약간 굽어 있었다. 키는 줄리엣과 비슷했다.
눈 사이가 멀고 검은 눈동자에는 열정과 신중함이 어려 있었다. 가운데가 푹 파인 둥근 턱은 호전적인 인상을 풍겼다. 줄리엣은 에릭에게 직업과 학교 이름이 토런스 하우스라는 것까지 알려주었다. 전교사는 아니지만 요즘에는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대학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아무나 받아주었을 거라는 말과 함께. 그렇다면 당신은 왜 선택한 거죠? 그냥 특이하게 보이려고 그랬나 보죠. 그러다 줄리엣은 문득 남자든 남학생이든 내뱉는 즉시 그녀에 대한 흥미를 싹 가시게 할 것이 분명한 말을 입 밖에 내고 말았다.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거니까요. 전부 다 진심으로. 그들은 저녁까지 함께 먹었다. 와인도 한 잔씩 마신 후 어두운 전망차에 단둘이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스웨터를 잊지 않고 챙겨왔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여기선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맑은 밤하늘에 떠있는 저 별들을 좀 보세요. 과연 아주 맑은 밤이었다. 달도 안 뜬 밤하늘에 밝기가 제각각인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그리고 배에서 살다시피 한 어부답게 그는 별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줄리엣이 알아볼 수 있는 별자리라고는 북두칠성밖에 없었다. 저기를 시작점으로 삼는 거예요. 북두칠성의 손잡이 쪽 말고 국자 부분의 바깥쪽 별 2개를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그 별들이 지극성이에요. 그 별을 계속 따라가 봐요. 따라가다 보면 북극성이 보일 거예요. 에릭은 줄리엣에게 오리온 자리도 찾아주었다. 오리온 자리는 북반구의 겨울 별자리 중 가장 눈에 잘 띄는 별자리라고 했다. 천량성이라고 불리우는 시리우스라는 자리는 그맘때 북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라고도 했다. 줄리엣은 가르침을 받는 것도 즐거웠지만 자신이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것도 즐거웠다. 에릭은 별자리 이름은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역사까지는 아니었다. 줄리엣은 오리온이 이오노피온 때문에 장님이 됐지만 태양 쪽으로 눈을 돌려 잃었던 시력을 되찾았다고 알려주었다. 오리온은 너무 아름다워서 장님이 되었지만 헤파이스토스가 도와주었죠. 아르테미스가 오리온을 죽이긴 했어도 곧 별자리로 바뀌었고요. 신화에서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곤경에 처하면 별자리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나저나 카시오페아 자리는 어디 있죠? 에릭은 그녀에게 눈에 별로 띄지 않는 W 모양을 알려주었다. 원래는 웅크리고 앉은 여자 모습이죠. 이번에도 역시 아름다움이 문제였어요. 줄리엣이 말했다. 아름다움은 위험하다는 얘긴가요? 그럼요. 카시오페아는 에디오파의 왕과 결혼했고 안드로메다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외모였지만 그걸 뽐내다가 벌을 받아서 하늘로 쫓겨났어요. 안드로메다도 있지 않아요? 안드로메다는 성운이에요. 오늘 밤에는 보일 텐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성운 중 가장 잘 보이는 성운이죠. 위치를 알려주고 하늘의 어디쯤을 봐야 한다고 알려줄 때조차 그는 줄리엣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부남이니까. 안드로메다는 어떻게 됐죠? 에릭이 물었다. 안드로메다는 어미의 죄를 대신하여 바위에 사슬로 묶였지만 펠세우스가 구해주었어요.